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버티브, 트랜스메딕스 등 2024년을 기대하면서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최근 디테일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전기차에 대한 생각인데요. 도요타나 BMW 등 하이브리드 주자가 점차 부각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생각들이 조금 더 일견에서 많아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성장률의 부진일 뿐 역성장은 아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서 비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경기 과열이 식어가다 보니 생산 비용은 내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전기차들이 판매량은 많아지면서 밀어내기에 취약한 환경이 지속됐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좀 더 부각됐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자체의 수요는 이미 2027년을 피크로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해왔던 트렌드였습니다. 이미 해당 시점부터 소비자 심리와 규제 상황이 변하던 시점이었고, 배터리나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옮겨가는 추세는 이제 6년차를 지나고 있죠. 또한 특징 두 번째는 국가별 성장률의 차이가 울퉁불퉁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로 볼 때 중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동남아 등은 전체 승용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반대편에서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한국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고가임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된 움직임이 이해가 되지만 특히 독일은 크게 꺾이면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독일을 비롯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경기 침체를 크게 겪고 있고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영향을 배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이커머스 산업과도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산업은 코로나를 맞아 침투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이후 현재는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투율이 24년부터 서서히 증가할 전망인데, 아마존을 예로 보면 아마존은 코로나 시기에 배송량이 몇 배로 크게 늘었고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즉 풀필먼트 센터의 캐파를 확보하기까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전기차 또한 이전 추세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팔렸었고, 이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인 충전 네트워크가 앞으로 확보됨에 따라 다시 한번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슈퍼차저를 개방했던 것이나 혹은 더 빠른 속도로 슈퍼차저를 증설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배경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특이점 하나는 신흥국 수요 중에 인도와 태국의 경우 전기차 침투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의 판매량은 2020년만 해도 5,000대 수준에서 현재는 9월까지만 봤을 때 75,000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태국은 7,000대에서 55,000대로 매우 크게 많이 늘었죠. 자동차는 산업의 특성상 고용 유발 효과가 아직도 전기차에서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차 시장을 많이 가질수록 다국적 기업이 태국의 현지 공장을 유치하거나 혹은 자국 내 전기차 관련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먼저 정책 차원에서 투자하는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이제 9%로 미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죠. 물론 인도 같은 국가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에 86%가 2만 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한 전기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또한 이렇게 저렴한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이 빠르게 성장했죠. 2020년만 해도 홍광 미니 같은 제품이 많이 팔린다며 500만원 정도의 차에 대해서 낮게 잡아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발전한 생태계가 현재는 비아디와 리오토, 샤오펑 등의 중형과 대형 차량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흥국 수요의 증가는 테슬라에게도 많은 의미를 주는 내용이죠. 현재 개발 중인 저렴한 전기차 모델로 하여금 앞으로 2-3년 뒤에 신흥국 수요가 크게 올라오게 되면 이들을 노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별로도 얼마나 전동화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느냐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나 BMW, 벤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는 전동화에 앞서는 중이었고, 도요타와 혼다, 포드, 르노, 닛산은 뒤처지는 중이었죠.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르노, 닛산 쪽을 제외하면 유럽 차량이 상당히 강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강한 배기가스와 연비 규제를 먼저 실시하였고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더 정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감축 목표인 유로7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죠. 이에 맞춰서 개발사들 또한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배기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더 개발하는 비용보다 전기차 개발비나 혹은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식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제규어, 볼보와 포드, 현대차, 닛산 등은 2026년 혹은 2030년 정도까지만 마지막 내연기관차 엔진을 개발하고 그 뒤로는 완전 전동화된 차량의 개발에 몰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죠. 따라서 이미 R&D나 캐펙스 부분에서 전기차로나 디지털로 집중하고 있는 포드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GM과 벤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어도 이미 개발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거대한 트렌드에는 변함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으로 뉴욕 5번가는 센트럴파크로 이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중 하나입니다. 1900년에 뉴욕 5번가에는 많은 마차가 보이고 그들 중 자동차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13년 뒤 1913년에 뉴욕 5번가에는 많은 자동차 속 마차 한 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다만 멀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사이버펑크 붐을 이끌었던 1980년대 SF 소설가인 윌리엄 포드 깁슨이 한 말인데요. 좋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된 독점 콘텐츠 중 버티버 홀딩스의 인베스터 데이 업데이트와 트랜스메딕스의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콜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은 AI 서버의 쇼티지가 나고 있죠. 하지만 향후 24년, 25년으로 가게 될수록 이러한 지금 구매한 GPU 서버들이 공급 병목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 센터로 옮겨지고 디플로이 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열 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을 기대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버티버 홀딩스입니다. 특히 어떤 AI 주제가 우승하느냐 이것과는 무관하게 CPU 서버에 비해서 GPU 서버는 약 5배의 전력과 5배의 열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가속 컴퓨팅의 시대가 실제로 왔을 때 인프라 기업으로서 수혜를 많이 누릴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아직은 가이던스에 크게 이런 AI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죠. 버티브의 시장 점유율은 냉각과 열관리 부분에서 약 20에서 30% 정도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경쟁사인 이튼이나 존슨 컨트롤러에 비해서 훨씬 더 데이터 센터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력 및 열관리 기업이 인프라 기업은 많지만 전체 인프라 시장으로 보시면 클라우드와 코로케이션이 있고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C&I가 있죠. 경쟁사들은 이런 분야에 고르게 퍼져 있지만 버티브는 처음부터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가 주 고객사인 기업이죠. 버티브가 최근 투자자의 날 이후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향후 5년간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인 장기 성장률에 대해서 약 50%가량 기존 대비 크게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AI 효과로 인해서 점점 더 데이터 센터 내 전력과 열관리 소모 스펙을 높여서 잡고 있는 견적 주문들이 쇄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실적 전망에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향후 매출과 마진 성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부분을 주주환원이나 M&A로 쓰겠다는 전략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애널리스트들이 2028년까지 매년 약 25% 정도의 평균 성장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랜스메딕스는 이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시절 주가는 50% 정도 하락했는데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라는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드렸던 이후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배경도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말한 이후에 그 후에 있었던 매달 치러지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 코멘트를 기반으로 상세하게 디테일들을 짚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1개월 만에 경영진이 파이퍼 샌들러의 35주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장기 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크게는 총 5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 중에 총 2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는 현재 일회적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미 BEP를 넘었지만 거의 OPM 2%, 1% 정도인데 25년 말에는 이미 성숙 영업이익률로 생각하고 있는 OPM 30%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흑자 전환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외 시장에 대한 개척 기회와 다른 장기로의 확장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유한 첫 내용이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도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를 발간드렸고 그리고 총 26분짜리 자료였죠. 이번 투자의 생각에서는 인페이즈나 어레이, 퍼스트솔라 등 전체적으로 24년을 생각할 때 어떤 기업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트럼프의 신재생과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리뷰해봤으며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코멘트, AMD나 빅테크 7개 기업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 버티볼딩스의 투자자의 날 디테일 업데이트 자료가 네이버 독점 콘텐츠로 발간됐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 30%, 현재는 35%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인 현재에서 볼 때 AI 서버의 실적 반영 증가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오히려 PEG는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0.9배에서 현재는 0.8배로 더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성장에 대비하면 주가가 싸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2024년에 주목할 AI 수혜주 중에 하나로 버티블을 보고 있는 만큼 어떤 점에서 좋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펀더멘탈 체크 자료로 대량 생산 준비의 시작이라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자료를 나갔습니다. 48V 시스템이나 이더넷 통신 그리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성과 미국 보조금, 중국의 최근 자동차 협회의 사무총장 코멘트, 백로그까지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중국의 틱톡이나 테무, 쉬인에 맞서는 아마존과 메타의 전략을 해석해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TO가 말하는 클라우드 AI의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끼리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마존 시니어 리저널 매니저가 말하는 물류 자동화에 대한 해석과 아마존 로보틱스의 전임자인 내부 목표와 외에 다른 물류 기업이나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 달리 아마존만 이런 높은 수준으로 물류 자동화를 해자로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발표된 트랜스메딕스의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내의 발언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카네코드 컨퍼런스나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동안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았죠.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효율화 계획, 장기적인 이익률이나 흑자 전환 이후의 가이던스, 모든 면에서 읽어야만 하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